네, 안녕하세요. 오늘 1장 원가회계 개념부터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가의 의의가 나와 있네요. 자, 원가란 자, 교재 보시면 원가란 재화나 용역을 획득하기 위해서 희생된 경제적 가치를 원가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재화라는 거는 그냥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건. 이 용역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반대 급부가 있겠죠. 뭐 돈을 준다든지 뭐 또 다른 물건을 준다든지 그래야만 거래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재화나 용역을 획득하기 위해서 치러진 값, 그거를 우리가 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 발생된 원가가 자, 소멸되면, 소멸되면 비용이 되는 거고요. 자, 비용이 되는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매출원가가 되겠죠. 매출원가. 매출원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소멸되지 않고 미소멸 상태로 남아있다. 자, 미소멸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자산으로 보고가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재고자산이 되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가회계의 자, 원가회란 내부 보고용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러니까 여기 내부 정보 이용자. 자, 내부 정보 이용자라는 건 이제 경영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종업원도 이제 내부 정보 이용자가 되겠죠. 종업원.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서 내부 정보 이용자라는 건 경영자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부 보고용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원가회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기업 내부의 경영계획을 수립 통제하고 특수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조활동과 영업활동에 관련된 원가 자료를 집계하고 배분,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원가회계라고 얘기합니다. 요 내용은 밑에 원가회계 목적으로 이제 세분화돼서 5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의 차이점. 요걸 물어봤는데, 이것도 시험에 이제 뭐 가끔 출제가 되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 내용은 회계 원리 처음 시작할 때도 요 내용을 공부하게 되고요. 원가회계 할 때도 이제 요 내용을 공부하게 되니까 한번 공부하게 되면은 양쪽을 다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회계하고 자, 관리회계를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목적은요. 재무회계는 외부 보고 목적입니다. 외부 보고 목적.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내부 보고 목적, 즉 경영 관리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 정보를 제공하는 그 대상자, 이용자는요.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외부 정보 이용자는 투자자나 채권자를 얘기하겠죠. 뭐 거래처, 뭐 소비자, 뭐 이 외부 정보 이용자는 다수입니다. 자, 그리고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이제 경영자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고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회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고 수단으로 구분을 해보면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보고를 하죠. 재무제표라는 건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거 공부하셨죠? 자, 그런 걸 재무제표라고 하고요. 그 재무제표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관리회계는 특수목적 보고서, 경영자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또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준거 기준인데요. 이 회계 기준,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작성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재무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어떤 공통된 기준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A 회사하고 B 회사가 보고하는 형식이라든지 어떤 양식이 다르다 그러면 혼선을 빚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통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보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통일적 기준이 이제 회계 원칙이라든지 회계 기준을 통해서 작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관리계는 이제 경영자를 위한 회계라고 그랬으니까 경영자 입맛에만 맞으면 되겠죠. 그래서 특별한 어떤 원칙 같은 건 없다. 경영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인가요? 그 정보 유형의 속성을 좀 보시면 재무회계는 과거지향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객관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기서 객관성이라는 건 신뢰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보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이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에 정보라는 게 미래 정보가 신뢰성 있겠어요? 과거 정보가 신뢰성 있겠어요? 당연히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니까 그걸 예측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는 건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즉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무회계는 어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정보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과거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죠. 과거 정보는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객관성이 굉장히 확보되어 있는 정보고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무회계는 과거지향적이다. 신뢰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반해서 관리회계는 목적 적합하다. 그러니까 어떤 미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 적합성, 신뢰성보다는 목적 적합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정보가 다분히 불확실하더라도 미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정보를 제공받으려고 할 겁니다. 경영자는. 그래서 미래지향적이다. 신뢰성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목적 적합하면 그런 정보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에게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 재무에게는 과거지향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고 주기 면에서도 이제 다른데요. 재무에게는 기간을 정해놓고 보고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1년 기준으로 보고를 하고요.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보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반기 보고서라고 합니다. 또는 분기별로도 보고를 하는데 그건 이제 분기 보고서라고 하죠. 이렇게 기간을 딱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비해서 관리에게는 경영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 보고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보기를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다.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 즉 경영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목적이다. 그래서 외부냐, 내부냐. 기업 내부에 있으면 내부 정보 이용자고요. 주로 경영자나 종업원이 되겠고, 그 밖에 나머지는 다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죠. 뭐 주주나 채권자나 거래처나 소비자나 이런 사람들은 외부 정보 이용자입니다.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건 재무회계. 자, 경영자를 위해서 보고하는 거는 관리회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쭉 차이점을 좀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가 회계의 목적인데, 자, 요거는 많이 나왔습니다. 별표 하나 쳐주죠. 원가 회계의 목적. 5가지고요. 우리가 이론 시험은 객관식이 네 문항이 나오죠.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암기할 정도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번은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 내용이고요. 2번은 재무상태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기가 쉽겠죠.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 이 제조업의 손익계산서는 단기제품 제조원가, 단기제품 제조원가 제품의 이 원가, 제조원가가 필요합니다.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려면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이 재무자표를 작성하기 할 때 필요한 이 제품의 원가 계산이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재고자산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말에 남아있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 얼마가 있는지 이것도 이제 평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만들기 위해서 제품의 원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에 대한 기말 재고액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통제를 위한 원가자료인데요. 이거죠. 우리가 만약에 1년 동안 이제 기말에 가가지고 제조원가가 얼마인지, 제품 하나당 제조원가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 제품 하나당 단가가 5,000원이다. 뭐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자, 그러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 제품 원가가 하나당 원가가 5,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게 높은 건지 또는 낮은 건지, 자, 종업원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제품 원가를 낮췄는지, 아니면 방만하게 원자재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원가가 올랐는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떤 그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자, 이 기준을 잘 세워놓고 이 기준을 달성해라. 자, 이 기준의 달성, 만약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6,000원이다. 제품 하나당 6,000원에 만들어라.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세웠다 그러면요. 자, 5,000원에 만들었으면은 우리 기준보다 더 낮게 달성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종업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제품 단가가 낮아진 거니까 뭐 성과급을 지급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혜택을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반대로 만약에 원가 계산했더니 제품 단위당 원가가 7,000원이 됐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뭐 원자재 값이 오를 수도 있고요. 또는 종업원들이 원자재를 뭐 방만하게 막 낭비해가지고 써가지고 제조원가가 올라갈 수도 있죠.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그게 통제할 수 없는 원인이면은 뭐 이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낭비를 통해서 제조원가가 늘어났다면 종업원들의 어떤 각성을 시켜줘야 되겠죠. 원가를 다운할 그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안을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이렇게 어떤 그 통제를 위해서도 원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여기서는 이제 뭐 제가 제조원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가능한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는 복사지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한 달에 복사지를 뭐 500장만 쓰자. 이렇게 정해 놓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복사를 할 때 그거를 유념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기준이 없다 그러면 그냥 뭐 마음대로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세워놓고 관리하는 게 이제 통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원가도 통제해야 될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산 편성을 위해서 또 원가 자료가 필요한데요. 이거는 어떤 우리가 뭐 정부 같은 데다가 뭐 이제 그 하청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제조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실제로는 정확한 원가는 만들어 봐야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렇게 가지고는 이제 뭐 우리가 하청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그 당초 기준치를 가지고 원가를 계산해 가지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 편성, 연초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자, 그 원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통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을 하고, 자, 5번을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연초에 놓고 그걸 통해서 통제를 하는 뭐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특수의사결정인데요. 이럴 때도 원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신제품을 생산할 건지 아니면 말 건지, 또는 제품 생산 라인을 늘릴 건지 줄일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할 때도, 또는 어떤 새로운 주문이 왔는데, 기존 거래처가 아닌 새로운 주문이 왔는데, 자, 이 주문을 수락할 건지 아니면 거절할 건지, 뭐 이런 의사결정을 우리가 특수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어떤 원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원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내용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잘 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죠. 자, 이번에 원가의 분류인데요. 요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원가의 분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원가라는 걸 처음에 살펴봤는데, 자, 이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요. 첫 번째가 원가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원가 형태에 따라서 형태입니다. 형태. 어떻게 생겼느냐 원가가. 자, 나중에 이제 행태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형태하고 행태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어요. 자, 원가의 형태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제품을 만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가 재료가 있어야 되고요. 그걸 우리가 재료비라고 합니다. 재료비. 미리 말씀드렸는데 원가는 무슨 원가라고도 하고요. 이걸 줄여서 그냥 무슨 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료 원가,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뭐 재료 원가, 뭐 노무 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줄여서 그냥 무슨 원가를 그냥 비라고 할게요. 그래서 재료비, 그럼 재료 원가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품을 생산하려면 재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만들 사람. 자,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걸 우리가 노무비라고 합니다. 노무비. 우리 실기에서는 이걸 임금이라고 그러죠. 자, 노무비. 그 다음에 재료하고 사람만 있으면 됩니까? 여러 가지들이 필요합니다. 뭐 임차료도 있을 수 있고요. 전기료, 수도료, 뭐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데 이 재료비, 노무비를 뺀 나머지를 우리가 제조 간접비라고 그래요. 제조 간접비. 이거 중요하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세 가지라서 이걸 다른 말로 제조 원가의 3요소라고도 합니다. 제조 원가의 3요소. 자, 원가의 세 가지 요소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더 보시면요. 이 재료비는 다시 둘로 나눠서 직접 재료비가 있고요. 간접 재료비가 있습니다. 써놓고 설명드릴게요. 자, 직접 재료비가 있고 간접 재료비가 있는데, 자, 어떻게 다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상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책상을 만들어요. 그러면 주 재료가 뭐죠? 나무가 되겠죠. 나무. 자, 그 나무는 책상 하나 만드는데 나무 하나가 들어간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 그러면, 자, 두 개 만들면 나무가 두 개 들어가겠죠. 이렇게 제품에 얼마가 투입됐는지 알 수 있는 거, 자, 그걸 우리가 직접 재료비라고 합니다. 직접 재료비. 그런데 우리가 간접 재료비는 뭐냐? 제품 하나 만드는데 이게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 자, 그런 걸 간접 재료비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본드라든지 뭐 못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책상 하나 만드는데 몇 개가 들어갔는지 알기가 힘들죠. 물론 하나하나 꼼꼼하게 뭐 따져보면은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대원칙이 어떤 일을 할 때요, 자, 그 일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자,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효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비용이 발생하게 될 텐데, 자, 이 효익과 비용을 따져서, 자, 효익이 클 거라고 기대됐을 때 그걸 하는 거지. 자, 이렇게 될 때는 그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자, 비용이 더 크다 이러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일로 돌아와서요. 자, 우리가 본드가 얼마 들어갔고, 책상 하나 만드는데 본드가 얼마 들어갔고, 못이 몇 개가 들어갔는지는 꼼꼼히 따져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은 간접 재료비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이제 이 재료비가 제품에 얼마가 투입됐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직접 재료비라고 그러고요. 그게 추적할 수가 없는 경우는 간접 재료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제 노무비도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직접 노무비가 있고요. 자, 이거 많이 시험에서 물어봤습니다. 자, 직접 노무비가 있고 간접 노무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공장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공장인데 우리는 라인이 두 개의 라인이 있어요. 자, A 라인이 있고 B 라인이 있어요. 자, A 라인에서 A 제품을 만들고 B 라인에선 B 제품을 만듭니다. 여기 노무자들이 이제 이렇게 일을 하겠죠. A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무자. 자, B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무자. 자,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각각 월급이 지급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임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A 제품에 투입된 노무비 알 수 있겠죠. 자, 요 각각의 사람들한테 지급된 거를 다 합치면 알 수 있잖아요. 자, 여기 마찬가지로 B 라인에 투입된 노무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직접 노무비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 공장에 문이 있고 여기 경비 아저씨가 있죠. 경비. 그럼 이 경비 아저씨한테 주는 월급도 공장에서 발생한 거니까 제조 원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 아저씨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100만 원은 제조 원가이면 틀림이 없는데 이게 A 제품에 얼마 들어갔고 B 제품에 얼마 들어간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간접 노무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제조원가 3요소를 따져볼 때 자, 그게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라고 했는데요. 자, 그럼 이 제조간접비의 정의를 한번 내려봐라 이러면 제조간접비는요. 간접재료비 하고요. 간접재료비하고 간접노무비도 어디에 속하느냐면 요 제조간접비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제조간접비의 정의는 자, 직접 재료비 하고요. 직접 노무비를 뺀 나머지는 다 제조간접비가 되겠습니다. 다시요. 자, 제조원가 중에서 자, 제조간접비는 제조원가 중에서 뭐를 뺀 거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를 뺀 나머지는 다 제조간접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제조간접비 안에는 모두 포함된다? 간접 재료비와 간접 노무비도 포함된다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조 원가에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뺀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제조 간접비가 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 아이고야, 검색을 할게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자,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 직접 원가라고도 얘기한다고 그랬죠? 직접비. 자,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우리 공장이 있는데, 자, 두 라인이 있어요. A 라인하고 B 라인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일하는 노무자들의 월급은 요 A 제품 만드는데 투입이 됐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B 노무자들한테 지급된 거는 이 B 제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갔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만약에 이 공장을 임차해서 쓴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매달 임차료가 발생할 텐데요. 자, 이 임차료는
공장에서 발생했으니까 공장 안에서 발생한 거니까 제조원가이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임차료가 A 제품에서는 얼마 발생했고 B 제품에서는 얼마가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발생된 임차료를 자, 이렇게 인위적으로 인간이 배부해 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걸 이제 중점적으로 배울 건데요. 자, 이렇게 원가가 발생을 했지만 제조원가가 발생을 했지만 각 제품에 얼마가 발생했는지 추적하기가 곤란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간접비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A 제품의 노무자들에 대한 임금은 금방 추적할 수 있으니까 그걸 뭐라 한다? 직접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가를 제조원가를 추적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비로 구분한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원가의 행태에 따라서 구분하는데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행태입니다. 행태. 형태가 아니라 행태. 아까는 원가가 어떻게 생겼느냐를 따지는 거고요. 행태는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가 행태에 따라서요. 변동비하고요. 변동비하고 고정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변동비하고 고정비. 처음에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변동비는요,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X축을 생산량. 자, Y축을 총원가라고 할게요. 총원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X축을 생산량. 자, Y축을 총원가. 이렇게 구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변동비라는 건 생산량이 변동하면 총원가도 변동하는 걸 우리가 변동비라고 그래요. 자, 즉 생산량하고 자, 총원가를 비교했을 때 생산량이 증가하면 총원가도 증가한다. 자, 생산량이 감소하면 총원가도 감소한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한다? 변동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서 총원가도 증감하는 원가를 우리가 변동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책상 하나 만드는데 나무 하나가 들어가는데요. 그 나무 한 개의 가격이 1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제품 하나 만들면 자, 재료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100원이 들어가겠죠. 100원.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두 개를 만들면 이제 재료가 두 개 들어가니까 재료비가 200원으로 증가하겠죠? 네, 이렇게 증가할 겁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하나 더 만들면, 세 개 만들면 자, 재료비는 300원으로 증가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자, 총원가도 이렇게 증가를 하죠. 반대로 생산량이 줄어들면 총원가도 이렇게 감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변동비다. 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이 궤적을 이렇게 이어보면 이런 식이네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면 총원가 증가하고 생산량이 감소하면 총원가 감소하는 이런 거를 변동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정비를 예를 들어 볼게요. 고정비는 아까 임차료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자, 내가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0원. 자, 월 임차료가 1,000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공장에서 제품을 100개를 만들든 10,000개를 만들든 월세는 항상 똑같죠. 1,000원씩 똑같습니다.
내가 한 개를 만들어도 1,000원이고요. 두 개를 만들어도 1,000원. 세 개를 만들어도 1,000원. 항상 이렇게 총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는 고정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좀 그림을 바꿔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자, 요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얘기를 좀 바꿔볼게요. 자, X축은 여전히 생산량이에요. 생산량. 자, 여기도 생산량. 자, 근데 아까 여기는 뭐였죠? 총원가였는데 이번에는 단위당 원가, 한 개당 원가죠. 단위당 원가. 자, 여기도 단위당 원가입니다. 한 개당 원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총원가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여기가 생산량이고요. 곱하기 단위당 원가죠. 그러면 요거를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총원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걸 얘기합니다. 자, 하나 생산했을 때 재료비가 100원이었어요. 그럼 곱하면 총원가는 100원이었고요. 자, 두 개 만들면 재료비 단가 100원이었고요. 자, 총원가는 200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개를 만들면 자, 재료비 하나당 단가는 100원이고 총원가는 300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이번에는 단위당 원가, 총원가가 아닌 뭐라고요? 단위당 원가입니다. 단위당. 한 개당 원가라는 거죠. 그럼 한 개당 원가는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총원가는 생산량 곱하기 단위당 원가였습니다. 그럼 총원가는 이 총원가를 뭘로 나누면 생산량으로 나눠주면 단위당 원가가 나오겠죠. 그러면 총원가 100원을 한 개로 나누니까 100원이 될 거고요. 자, 두 개 만들었을 때 총원가가 200원이고 생산량 두 개로 나누면 단위당 원가는 100원이 되는 거죠. 즉, 자, 하나만 더 보요. 자, 총원가가 300원이, 3개 만들면 300원 있는데, 그 생산량 3개로 나누면 단위당 원가는 100원이 되는 거죠. 아,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구나. 즉, 변동비임에도 불구하고, 자, 변동비임에도 불구하고, 자, 총원가는 비례적으로 이렇게 아까 그림에서 이렇게 생산량 증감에 따라서 총원가도 변했죠. 자, 요런 그림이었는데, 단위당 원가는 하나 만들었을 때 100원, 두 개 만들었을 때도 100원, 세 개 만들었을 때도 100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일정하다는 겁니다. 일정하다. 이 그림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나왔으니까, 많이 나왔습니다. 아하,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비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총원가였을 때 비례적인 거고, 자, 이렇게 단위당 원가였을 때는 일정하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요거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해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Y축이 총원가인지 단위당 원가인지를 잘 보시고 그림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변동비임에도 불구하고 단위당 원가는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고정비인데요. 고정비도 똑같습니다. 반대가 됩니다. 반대라기보다는 좀 총원가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가 단위당 원가라고 그랬고요. 아까 그 고정비의 경우는 어땠죠? 예, 얘는 일정했죠. 고정비의 경우는 일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총원가는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했죠? 총원가를 뭘로 나눈다고요? 네, 생산량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단위당 원가가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아까 임차료가 얼마였습니까? 1,000원이었죠, 1,000원. 자, 임차료 1,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만들면 단위당 원가는, 고정비 단위당 원가는 1,000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만들면 단위당 원가는 1,000원이구나. 자, 총원가는 변하지 않죠. 고정비니까. 자, 이 월세는 1,000원이에요. 근데 두 개를 생산하면 단위당 원가는 뚝 떨어져서 반으로 줄죠. 500원이 됩니다. 아까 그림은 이렇게 되죠. 하나 만들 때 1,000원이었습니다. 자, 두 개 만들면 얘가 반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500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자, 세 개를 만들면, 네 개로 할게요. 계산하기 힘드니까. 네 개를 만들면 얘가 또 반으로 뚝 떨어져죠. 250원이 됩니다. 자, 세 개, 네 개. 네 개를 만들면 250원이 되죠. 뚝 떨어져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지점을 이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게 서툴러 가지고 이런 형태로 간다요. 즉 생산량이 증가했더니 오히려 단위당 원가 이렇게 표기할게요.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더라. 반대로 생산량을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리면 이게 떨어지죠. 단위당 원가 떨어집니다. 1,000원, 500원, 250원 이렇게 떨어지죠. 반대로 생산량을 줄이면 반대로 증가할 겁니다. 단위당 원가가. 생산량을 줄이면 얘는 거꾸로 늘어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 변동비, 고정비 얘기할 때는 여기가 총원가였을 때 얘기고요. 단위당 원가였을 때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비의 경우 단위당 원가는 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다는 거고, 오히려 고정비는 변하죠. 이렇게. 자, 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생산량을 늘리면 단위당 원가는 떨어지고요. 생산량 감소시키면 단위당 원가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문으로 나왔을 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좀 마무리를 일단 여기서 끊고 이어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